예, 안녕하세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몰랐는데 뒤에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아까 텅 비어 있었는데. 예, 오늘 제가 한 20분 안쪽으로 지금 시간을 좀 배정받고, 사실 메타버스가 굉장히 전방위적인 이슈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는 이제 자료를 좀 대체해 드리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PC를 켜거나 아니면 모바일을 봤을 때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어떤 소통의 방식들이 이제 보시는 네 가지고, 마치 우리가 비트를 정보의 최소 단위를 0 아니면 1이 점처럼 만약에 비유한다면은 이제 그 점과 선과 면처럼 우리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다 우리가 지금은 PC를 켜도 그렇고 모바일을 켜도 그렇고, 근데 이런 방식들이 좀 이제 한계가 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공존감을 느끼기 어렵고, 순차적으로 지금 소통을 많이 또 해야 되고 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들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진화의 방식들을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으로 면이 모이는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여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지난 20년이 놀라웠다는 저 시기가 바로 그 점과 선과 면의 시기가 놀라웠고, 앞으로는 저희 이제 공간 안에서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SF 같은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 일상이 이제 대부분 다 2D 인터넷 기반인데 이제 가상 세계로 많이 들어가고, 전 세계 컨텐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D 비중이 지금 5%가 안 됩니다. 이 비중이 지금 30%, 50%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간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공간이 그냥 무늬만 공간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상 공간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들이 다 지금 공간적인 개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를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조금씩 비슷한 듯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듣기보다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생각들, 예를 들면 메타는 가상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개라는 거죠. 공간의 집합체고, 이 공간에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저런 공간. 마이크로소프트도 디지털 공간인데 그동안 점과 선과 면으로 있던 그런 표현을 이제 공간 안에서 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존감을 느끼면서 서로 그 공간 안에서 경험하면서 제약 없이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제 만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유니티 다 선도 기업이죠. 정말 우리들 매일매일 정말 실문지상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나 가상 세계인데 협업하면서 몰입하는 그런 공간이고, 마치 우리가 우주가 있으면서 지구가 있고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어떤 세계의 묶음이라는 거죠. 가상 공간의 집합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고, 유니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우주인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많은 공간을 만들었고 서로 오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주요 내용들하고도 사실 얼마 전에 발표된 저희 범부처 전략, 여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범부처 전략에서의 정의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가상 행성들이 목적도 다르고 거주 방식도 다르고 돈을 버는 방식도 다르고, 이 행성들을 우리가 하루에 계속해서 이제 오가면서 하는 거죠. 마치 웹사이트를 오가듯이. 오간다는 건 우리가 움직인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2010년도에 온라인에서 생활했던 비중이 10%밖에 안 됐는데, 이 비중이 이제 2030년에 올라가게 되면 역전이 된다는 거죠. 가상에서의 시간이 52%니까 이제 가상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저기서 보면 이제 그 보라색 비중들이 공간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유니티 CEO의 얘기를 따르면은 저게 이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우리는 현실 공간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 트랜스포트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가상에서 우리가 텔레포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융합해서 막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올해 이제 가장 좀 초반에 국내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메타 모빌리티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도 그렇고, 네이버의 아크버스도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저 중간에 있는 연결점들을 매개해 주는 게 로봇이든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의 다른 형태들, 굉장히 다른 디바이스들, 하드웨어들이 인공지능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우리를 연결시켜 줄 테니까, 이런 이제 또 완전히 색다른 공간에서의 공간으로의 이동, 그 안에서의 경험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일을 하는 출근할 때도 우리가 기존에는 트랜스포테이션을 했죠, 그렇죠? 뭐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이게 가상으로 출근을 하고 직방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메타폴리스로 이제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까이 가면 또 얼굴 보이고, 우리 팀원들이 또 같이 있고, 지금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은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이렇게 좀 근무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인재를 누구라도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큰 고정비를 안 내도 되는 거죠. 면접을 실제로 여기 와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죠. 직원이 300명인데 이제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컴투버스라는 회사는 직원 2,500명이고 훨씬 많고 컴투버스가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올해 이제 다 관련 계열사들에 있는 직원들을 다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게 하겠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 어떤 게임과 소통 중심의 메타버스가 당연히 이제 계속 진화를 하는데 실제 이제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가 작년보다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될 거라는 거죠. 올해 발표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일을 가장 하기 좋은 기업이거든요. 1위가 엔비디아인데 우리가 구글이 지금 7위거든요.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구글 일하기 좋은 기업.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4위에 EXP 리얼리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2018년에 상장되고 실적도 되게 좋아요. 매출도 한 4.5조쯤 되고 전 세계 글로벌 에이전트들이 같이 일하는 에이전트가 한 7만 명쯤 됩니다. 같이 일하는 나라가 한 20개국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시면 조그맣게 써 있죠. 100% 버추얼로 일을 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버추얼 월드, EXP 월드거든요. 실제로 인포메이션에 가면 사람 아바타가 있는데 실제 사람이 지금 응대해 주는 거랑 같은 거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실적도 내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경제 활동들을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라는 기업도 그 전에 이름을 페이스북이었고 지금 전 세계 직원이 6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지금 1만 명 더 뽑겠다고 했죠, 넥스웰 쪽으로. 한 7만 명, 8만 명 될 거예요. 전 세계 도시로 따지면 80개국이 넘는 도시인데 작년에 이제 영구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메타버스로 액세스해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기존에 일을 했던 방식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점과 선과 면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워크룸스라는 공간으로 지금 이제 발표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팀스, 페일스나 침스 우리가 줌이죠. 전 세계 지금 벌써 2억 5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저 점과 선과 면으로 우리도 매일매일 많이 쓰고 있죠, 회의하면서도. 근데 이제 작년 이그나이트에서 이제 우리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간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제가 한국말을 하면 뭐 영어로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언어의 제약,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들 많이 극복해 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게 이제 오피스 군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PC 켜면 만나게 되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처럼 이건 디폴트로 들어와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아주 레디 플레이어처럼 보면 멀리도 있지만은 그런 미래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한 분기, 한 월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감할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워케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을 하면서 제주도에 한 달 살기인데 그거는 그 휴가를 내고서 한 달을 사는 거지만 여기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일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쉬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해요. CJ 나의 제주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낮 시간 일하고 남은 시간은 제주도에서 보내고. 토스도 그렇고 남해로 바다로 출근하잖아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고 끝난 시간에 쉬는 거고. 하나도 그렇고 지금 강원도 양양인데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영구재택근무하는 기업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PwC도 전 세계 직원이 4만 명 되는데 영구재택근무하고 로빈후드, 뭐 트위터, 스퀘어 지금 막 정말 그 비중이 100% 완전히 100%냐의 정도의 문제인 거지 하이브리드로 따지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이 메타버스로의 액세스가 일정하게 보면은 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출근을 물어보면은 그냥 65%는 원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로 출근할래? 아니면은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연봉을 3천만 원 더 줄까? 그러면은 난 그래도 메타버스로 출근하겠다는 사람이 한 65% 되니까 직방에 있는 직원 300명이 메타버스로 전부 다 출근한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만세를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게 싫으면 이제 회사를 다니기 어렵죠. 이제 그런 변화 좀 이제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반대의 경우도 어떤 회사의 CEO인데 내가 만약에 나는 무조건 내 직원들이 내 눈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지금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메타버스가
게임 말고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우리 현대에서 그 커뮤니티 모듈로 좀 저게 이제 차인데 저 안에서 지금 업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차가 나중에 집으로 이제 도킹되는 부분도 막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메타 모빌리티를 얘기한 건데, 우리가 요즘은 그 차박에서 차에서 잠을 자지만은 이제는 저런 게 하나가 자율주행하게 됐으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업무를 보는 겁니다. 낮 시간에 일하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모빌리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런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다. 발표된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최근에 가상인간인데 벌써 98년입니다. 97년도에 저기 완성이 되고 98년 1월 달에 나왔으니까. 벌써 지금 20년 엄청난 시간이 전인데도 그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인터뷰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기술과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다 이제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이제는 가상인간과 가상인간들이 서로 화보를 찍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슈드는 이제 자기가 NFT도 발행을 하거든요. 리릴 미켈라도 지금 자기가 또 NFT를 발행도 하기도 하죠. 가상인간이 또 NFT를 또 발행을 하는 흥미진진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인간이나 아바타를 매달고 게임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화면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작년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알트이고라는 그 폭스 채널에서 지금 무대죠. 지금 저와 같은 오프라인 무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제가 아바타의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께 발표도 하고 춤도 추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만나는 경험들을 이제 올해부터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이 프로가 또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많은 시설들이 많이 지원을 또 하게 될 것 같고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경험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가 유튜버들한테 버티버라고 하는 슈퍼챗을 받는 전 세계 돈을 많이 쏴주는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가상의 유튜버고 10위까지로 따지면 10명 중에 9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가상에 있는 유튜버들에게 우리의 현금을 이렇게 몇십억씩 다 합치면 몇백억이 될 텐데 이걸 좀 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이제 크리에이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1인 크리에이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굉장히 뭐 돈도 벌고 소비도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렌즈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고 혼자서 돈을 벌다가 이제 매니지먼트 오라고 하는 회사를 중간 단계로 차렸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15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 1월 달에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렌즈드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 안에 사업 모듈이 3개가 있어요. 이제 크리에이터랑 같이 일하는 모듈, 그리고 이제 게임이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제페토에 게임을 만드는 모듈, 그리고 본인의 이제 브랜드를 알리는 모듈, 그리고 이제 글로벌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채용하는 방안들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혼자서도 당연히 뭐 잘 만들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더 이제 조직화되고 또 분업화되고 이런 양상들이 많이 보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게 버추얼 컴퍼니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또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 규모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용역을 받지 않으면 사실 사업자 등록도 거의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이 벌써 이제 12월 말에 본격적으로 미국이랑 캐나다에 시작이 돼서 한 30만 명이 벌써 지금 모였죠. 이 안에. 굉장히 빠르게 모이고 있고, 전 세계 우리가 지금 모든 기업들을 다 빼고 메타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 수가 페이스북에 30억 명이고 왓츠앱이 20억 명이고 인스타그램이 12억 명인데 사실 더 넘죠. 합치면은 62억 명이고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명이거든요. 지금 한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5년 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지금 한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변화가 조금 더 생각보다는 빠르게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XR과 DNA를 통해서 저런 몰입되어 있는 상상도 상상의 공간, 불가능한 공간, 사별한 딸을 만나는 저런 불가능한 공간도 만들고 몰입할 수 있으면서 저 딸이 인공지능으로 태어나서 지금 딸과 지금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햅틱 글로브로 딸을 만지면 또 이제 감각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들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공간도 현실에 있는 공간, 완전히 새로운 공간, 그리고 과거의 시간을 돌려서 그때 그 사람과 그 공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뭐 예측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인터넷 비즈니스, 점과 상관만으로 만들었던 어떤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험이 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죠. 버추얼 투버한테 막 돈을 저렇게 쏴주고요. 오프라인으로 출근 안 하고 이제 막 100% 가상으로 출근도 하고, 누구는 막 소원도 이루기도 하고,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막 돈도 벌고,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저 공간 안에 XR 플러스 DNA가 더 많은 기술들을 축약하고 수 있지만은, 이제 저게 하나하나가 정말 파괴적인 기술들이고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또 많이 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면 저런 트랜스포테이션과 텔레포테이션을 결합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 일하는 방식들,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들과 또 함께할 것인가, NFT를 활용을 할 것인가, 가상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뭔가를 만들 것인가, 생산성을 바꾸는 방식들, 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요. 메타버스가 1992년도에 스노우 크래시 소설에서 나왔던 말이 연원이 있지만은, 인류가 사실 오래전부터 마치 인공지능처럼 이게 1800년도에 만들어진 가상의 원통형 건물이고,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큘러스를 썼을 때, 아니 메타 퀘스트를 썼을 때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저 공간 안에 들어가면 보게 되는 건데, 이게 1800년도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양안 시차 기술은 훨씬 전부터잖아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1850년대 디킨슨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새로운 방식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가 있고, 새로운 정보를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새롭게 공감할 수가 있고, 새로운 흥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가상의 세계 안에서 경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경제의 결과들이 다시 현실과 연동되는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NFT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NFT라고 하는 것도 결국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이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비트코인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논문이 비트코인을 이제 최초로 제안한 논문입니다. 2008년 10월에 발표됐고, 2009년 1월에 실제로 저게 소프트웨어로 구현돼서 동작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현실 세계에 물건을 사기 시작한 건 2010년 5월 22일입니다. 그때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지고 피자 2판을 사 먹었죠. 그래서 5월 22일을 피자데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엔 블록체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을 꼽아라 그러면 다음 4가지를 꼽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가짜 뉴스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협동조합형 모델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떤 오너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중앙화 특징을 갖고요. 두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모든 구성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동일하게 저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집니다. 바로 저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을 금융 서비스에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이 금융 권력을 낳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가 불변성이죠. 똑같은 블록체인이 모든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이 가용성. 예를 들어서 해커가 제 컴퓨터에 침투해서 제 블록체인을 지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네 블록체인 복사 좀 해오자, 이럴 수 있죠. 원상 복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NFT라고 하는 기술은 이 중에서 투명성, 불변성, 저 2가지 성질을 극대화시켜서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잭 도시라고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죠. 저 사람이 트위터를 만들고 Just setting up my Twitter, 첫 트윗을 날렸습니다. 저걸 팔았죠. 얼마에 팔았냐 하면 2,915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크 윈켈만이라고 하는 비프리라는 작가명을 쓰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매일매일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서 5,000일 동안 그렸고 그것을 하나로 이어붙였죠. 저게 783억 원에 팔렸습니다. 살아있는 작가가 받은 금액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미싱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저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저게 이제 마리 킴이라는 작가가 그렸고 한 6억 원 정도 가격에 팔렸습니다. 저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NFT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NFT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NFT를 보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끼게 되는 거죠. NFT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블록체인상에 저장되어 있는 등기권리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그림은 제가 foundation.app이라고 하는 NFT 거래 사이트에서 갖고 온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저 사자가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관총으로 총을 쏘는 그런 디지털 아트입니다. 저 그림에 대한 NFT가 바로 밑에 보이는 겁니다. 저 그림의 이름 해놓고 클라우드 페스터텍 라이언 이렇게 돼 있죠. 디스크립션 해놓고 저 그림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글라스 메가더, 리차드 페리,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이 있고 제일 중요하게 마지막에 있는 거죠. IPFS 점점에서 쭉 있고 .mp4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원본 그림이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사실은 우리 등기권리증하고 똑같죠. 물건지의 주소, 소유주의 성명,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실은 원래 등기권리증은 저게 종이로 인쇄돼서 발행되는데 저 NFT라고 하는 디지털 등기권리증은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훼손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단 위변조로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성 성질로 인해서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NFT의 특징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NFT를 사고 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 때 그냥 복독방에 걸린 사진하고 그냥 등기권리증만 보고 사진 않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등기권리증상의 소유주가 맞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물건지의 주소를 보고 그 주소에 찾아가서 이 건물이 그 사진에 있던 그 건물이 맞는가? 지대는 튼튼하고 건물에 균열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죠. 사실은 NFT를 살 때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비플의 아까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은 매일 첫 5,001을 판 크리스티라고 하는 곳의 경매 사이트입니다. 보통은 저 썸네일 그림을 보고 구매 버튼을 눌러서 사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저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써 있죠. 저것은 블록체인상에 어디를 가면 등기권리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정보입니다. 이것을 이더스캔이라고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검색창에 쓰면 해당 블록체인에서 정보를 찾아줍니다. 이걸 쭉 찾아가면 이런 식으로 등기권리증 정보가 나오죠. 그러면 뭐 제목도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있고 맨 마지막에 주소도 있습니다. 저 주소에 찾아가면 실제 비플의 300만 원짜리 원본 그림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저 그림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죠. 자, 왜 저걸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부르느냐? 제가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1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세요. 서로 맛 교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랑 여러분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저는 610호, 여러분들은 611호. 같은 아파트 단지니까 건물이 생긴 건 비슷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 등기권리증을 맛 교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맛 교환할 수 없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ERC721 표준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ERC721 토큰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NFT와 관련해서 일단 잘못된 뉴스가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어떤 디지털 작품을 NFT화 시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아파트가 등기권리증화 됐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딸려가는 거지. 잭 도시가 자신의 첫 번째 트윗을 팔았습니다. 자,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트위터 본사의 중앙 서버에 있죠. 그 NFT에는 그 중앙 서버의 주소와 잭 도시가 언제 누구한테 팔았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위터 본사가 해킹당해서 중앙 서버가 털리면 저 원본 그림은 원본 트윗 메시지는 언제든지 날아갈 위험이 존재하죠. 아파트는 사라졌는데 등기권리증만 존재하는 겁니다. 또 NFT는 불법 복제를 막아준다. 이것도 대표적인 잘못된 얘기죠. 저는 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만 비플의 작품 원본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다운로드해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복사를 했다 하더라도 NFT에는 원본의 주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원본인지 복사본인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복사도 가능하고 누구든 다 볼 수 있는데 왜 저게 저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지? 사실은 이것은 MZ세대의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요새 MZ세대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앨범에 놓지 않죠. 디지털 액자에 놓고 자기만 보지 않습니다. 보통 사진 찍으면 어디다 놓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왜? 소유도 하고 싶은데 자랑도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저 두 가지 욕구를 NFT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NFT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그림들입니다. 컴퓨터로 자동으로 이미지들을 생성했고요. 크게 1만 개의 이미지들이 나왔는데 총 5개로 분류가 됩니다. 외계인, 유인원, 좀비, 남자, 여자. 아래에 있는 건 그 숫자입니다. 외계인은 9개, 유인원에 해당하는 건 24개, 좀비에 해당하는 건 88개.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미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걸출한 테니스 스타가 자기랑 비슷한 크립토 펑크 저 작품을 사서 자기 SNS에 붙였습니다. 저게 몇십억 됩니다. 뭐 제이지라든가 스눕독 같은 유명 가수가 자기 돈 주고 크립토 펑크 그림을 사서 자기 SNS에서 불렸습니다. 저 스눕독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을 한 10대 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이 왜 고가로 거래되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 작품이 고가로 거래되기 시작한 건 르네상스 시대부터입니다. 그때 귀족 가문들이 거액을 주고 미술 작품을 소장해서 집에 걸면서부터 미술 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저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그림은 NFT의 시작을 알린 그림이고 그게 언론에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면서 셀럽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거 가치가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트위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SNS에서 저기 붙여있는 저 SNS 프로필 사진이 진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위터에서는 트위터 블루를 통해서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어도비도 그런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팬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진본 갖고 있대. 우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NFT 미술 생태계가 공고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디지털 아트뿐만이 아닙니다. 명품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품질 보증서를 종이로 인쇄해서 줬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명품 업체들이 종이로 된 품질 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명품 업체들은 NFT 형태로 품질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실제 백에 1년 번호가 들어가 있고 어느 가죽을 썼고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어느 백화점에서 누구한테 팔렸다. 이게 NFT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갖다 주냐면 자, 우리가 등기 권리증에는 A가 B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고 C가 D한테 팔았고 이런 매매 이력이 남죠. NFT에도 똑같이 남습니다. 그러면 명품 업체가 중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연예인이 자기의 백을 자선 행사에 내놓으면 그 기록이 NFT에 들어가면서 중고품이 신품보다 더 비싸집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는 NFT에 관련 재료, 생산 공정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지속 가능성, 즉 ESG 경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걸 사용자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60%가 우리는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패션 아이템을 사겠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요새 음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이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요리책 하나 쓰려면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밋 NFT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는 요리 비법을 저기다 올립니다. 그럼 NFT를 자동 생산해 주면서 저 사이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요리 비법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요리를 하면 자동으로 암호화폐가 그 요리법을 올린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불필요하게 책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미 유명 셰프들이 저 플랫폼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메타버스 얘기가 한창입니다. 뭐 로블록스가 그 중에 선두주자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과거 싸이월드 같은 과거의 메타버스와 로블록스 같은 현재의 메타버스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싸이월드 같은 가상세계형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가 단순히 소비자죠. 그냥 도토리 갖고 배경음악 사고 아이템 사고 뭐 이럽니다. 근데 로블록스 같은 데서는 이용자가 프로슈머죠. 생산자이자 소비자.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고 저걸 통해서 컴퓨터를 잘 몰라도 게임을 만들어서 로블록스에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올리듯이. 그래서 저걸 많이 클릭해서 게임을 할수록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 이익을 로블록스와 그 크리에이터가 나눠 갖게 되죠. 이미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이 로블록스에 올라왔고 24살짜리 소년이 100만 달러 이상을 벌더라.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의 제페토도 예외는 아니죠. 제페토에는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저런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저런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제페토 디자이너는 50만 명이 넘어서 70만 명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렌지입니다. 렌지가 밝힌 건 자기가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자, 요새는 가상부동산, 이것도 아주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가상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좀 표하세요. 근데 가상부동산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상부동산을 경험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인크래프트죠. 그렇죠? 마인크래프트는 가상의 공간에서 저렇게 건물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샌드박스라고 하는 회사는 저 가상부동산 마인크래프트에다가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뭐냐면 야, 가상에서 지은 건물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개념을 접목시켰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이벤트성으로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자유자재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 있는 손정희 펀드는 저 샌드박스라고 하는 가상부동산 회사에 9,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작년 11월에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 프로슈머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대판 메타버스에서는 짝퉁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글을 잘 보면 유튜브에서 남이 만든 영상 그대로 카피해서 올리면 바로바로 삭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정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죠? 락에 잠기기도 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아이템이기 때문에 복제가 더 쉽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NFT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진본인지 복사본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유튜브에서는 NFT 같은 거 안 써도 구글이 중앙에서 전부 다 불법 복제 동영상을 감시해주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서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특히 가상세계형 메타버스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먼 미래에 메타버스가 한 개만 생기진 않을 거다. 여러 대형 메타버스가 생길 것이고 우리는 아바타와 아이템을 갖고 그 메타버스를 외국 여행하듯이 넘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을 갖고 넘나들어야죠. 그러면 중립지대에서 아이템의 가치를 보존해줄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FT나 블록체인이 그 중립지대에서 디지털 아이템을 재산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웹 1.0, 웹 2.0, 웹 3.0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선 연구소에 모인 여러 유럽 과학자들이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웹 1.0 시대는 인포메이션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저 때는 주로 인터넷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내려받는 시대였죠. 뉴스를 본다든가 논문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그래서 웹 1.0 시대에는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이 보통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웹 2.0 시대로 넘어옵니다. 이때는 사용자의 참여 및 공유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내 정보, 내 사진을 올리고 그걸 남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소위 플랫폼 기업이라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같은 업체들은 그 올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떼돈을 벌었죠.
근데 사용자들이 반감을 표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올린 데이터 갖고 왜 니네들이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린 데이터에는 꼬리표를 달아서 내 거인 걸 명확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거다. 그래서 오너십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게 웹 3.0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거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보면 사용된 기술이 그렇게 수준 낮은 기술은 아닙니다. 실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최신 컨퍼런스에서, 그것도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기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NFT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NFT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특히나 메타버스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 개수가 한 1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이 1만 7천 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전부 다 좋은 기술력을 갖고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상위 한 50개 정도가 아마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거품이 과도하게 끼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닷컴 버블 시대에 실제로 버블이 꺼지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만 살아남았듯이 저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NFT 시장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메타버스랑 잘 연계돼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메타버스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블록체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양쪽을 서로 다 들여다보고 서로 교류하셔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요. 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또 하나의 네이버나 다음, 뭐 삼성 같은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벌처 케이스타라고 하는 핵융합이란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이 가상으로 만든 이 핵융합 장치 시설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핵융합을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에너지를 만드는 많은 방법 중에서 뭐 핵분열, 핵융합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사실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냥 간단하게 아이언맨 아세요라고 설명을 해요. 아이언맨의 아크 혼자로 이게 핵융합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과는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나중에 아이언맨도 실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근데 이 핵융합이란 거로 에너지를 얻겠다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태양에서 왔어요. 태양은 지구가 있은 이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원리에서든지 그 에너지를 저희한테 계속 무한으로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럼 이 지구상에서도 인공적으로 태양을 구현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지만, 너무는 뭐 전설에도 있지만 너무너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태울 수 있는 태양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일단 핵분열과 핵융합, 뭐 핵분열은 뭐 아시겠지만 문제도 많고 뭐 나중에 그 사후 처리도 문제가 되고 막 이런데, 핵융합은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태양과 비슷한 이거를 가두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박사님들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이 뜨거운 물질을 뭘로 가두느냐라고 많은 몇십 년간 연구하고 하시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신 게 자력으로 이거를 가두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초전도체라는 굉장히 강한 자력으로 이 뜨거운 물체를 가두면 어떨까, 그거를 구현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데서 출발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핵융합로 실제 돌아가는 장면인데, 저기 안에 보이시는 저 플라즈마란 거는 그 인간의 눈으로는 사실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살짝 이렇게 보이는 정도고 실제 저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저건 이제 3D 이미지로 저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게 저희가 요번에 그 전시한 저희가 만든 그 그러니까 VR로 만든 그 케이스타인데 버추어 케이스타란 건데 여기 보시면 저게 저게 없죠. 여기 보시면 저 왼쪽에 저쪽이 빨간 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 케이스타 실험을 할 때 안에서 플라즈마의 움직임을 다 계산을 해내서 그리고 그 플라즈마에 가두고 있는 자력의 움직임을 다 계산을 해서 수치를 뽑아서 이제 눈으로 가상을 한 겁니다. 한 2년 정도 이거를 개발을 했고요. 개발 처음에 이제 그 해경화 연구원 연구자 분들이 굉장히 큰 기가바이트 단위 데이터들이 이 플라즈마를 해석해서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태양보다 항상 태양보다를 먼저 쓰는데 태양만큼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물체를 가두고 있을 때 그 자력에서 가둬지는 것이 빙글빙글 움직이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디 뭐 하나가 잘못되거나 가열할 때 약간의 운동량이 많거나 하게 되면 저 안에 보이는 내벽을 때린다던가 이 가르고 있는 이 외벽을 때린다던가 해서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 자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실제 이 디바이스를 건드려서 망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숱한 실험을 거쳐서 뭐 10초, 20초 이런 단위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해서 그 기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시는 파라미터들이 뭐가 뭔지를 설명하기 너무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넘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일단 플라즈마의 흐름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자력의 방향과 자력의 움직임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저 왼쪽에 보면 빨간 게 시커멓게 있는데 빨간 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자력이 아니라 플라즈마의 밀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방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틀린 건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가시화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실험하는 저 플라즈마가 막 돌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는 없어요. 그럼 저거는 이제 그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 종합해서 슈퍼컴퓨터에서 돌려서 이제 실험 후 데이터라는 결과로 받아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는 이 그림은 이게 실제 실험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진단이 성공적인 실험이냐 아니면 갑자기 탁 떨어지면서 뭔가 스파크가 닿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실패한 실험이야 하는 실험 전에 이제 실험 중에 발생하는 진단 데이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에 발생하는 진단 데이터와 실험 후 데이터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쪽에 보이시는 저 빨간 게 이제 플라즈마가 막 도는 거겠죠. 실제 애니메이션을 보면 계속 도는 거겠죠. 저거는 가상으로 분류를 한 게 아니고요. 저 입자 하나하나가 실제 플라즈마 입자를 계산해서 정확한 알고리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약간 녹색 선으로 있는 것들은?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플라즈마를 어쨌든 만들어내고 걔를 가두고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얘가 온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계속 그 다음부터는 얘를 계속 가열을 해서 그 온도를 조금씩 높여줘서 1억 도 이상으로 돼야지 에너지가 상승하겠죠. 그거를 위해서 가열하기 위해서 빔 같은 거 쏩니다. 특정 부위에 빔 같은 거 쏴서 쉽게 돼서 때리는 거죠. 돌아가는 플라즈마를 때려서 걔가 더 가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했던 거는 저 빔을 이제 가시화해서 저게 실제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때려지고 그리고 또 저기서 반사가 나거나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가장 차가운 것으로 가두고 그리고 가열을 시키고 이렇게 핵융합 실험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보시면 저 노랗게 보이는 저 표시가 저렇게 했을 때 실제 플라즈마가 저 안에는 완전히 꽉 차게 되죠. 꽉 차게 되는데 실제로 어느 부분에 밀도가 높게 형성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빨간 표시나 이제 다른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파란 표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실험이 끝나면서 여기가 어딘가로 분출을 되거나 나가게 되게 돼서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실험이 한번 끝날 때마다 그게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가 소멸되느냐라는 과정을 저 바닥에 이제 디버터라는 걸 통해서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하나를 할 때 플라즈마의 생성서부터
그 생성대 모양이 잘 유지되고 그리고 가열해서 그 온도가 1억 도를 넘어갈 정도로 잘 유지될 때와 실제로 하다 보니 실패해서 얘가 갑자기 분열이 되거나 그래서 장치를 때리고 실패해서 온도가 제대로 높지 않을 때 그런 걸 다 분류해내서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컨디션을 맞췄을 때 가장 최적의 그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 그 케이스타 모델에서 나온 데이터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고 보여주는 이제 가상세계의 버추얼 케이스타를 만듦으로써 이제 저희가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입자 하나하나를 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자력의 움직임을 저 선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많은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공도 있고 하얀 공도 있는데 하얀 공 같은 경우는 내벽에 충돌이 나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소멸된 데이터. 그리고 거기가 왜 이제 좋게 되면 내벽이 파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파손이 됐을 때 얘가 어떤 기류를 타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저기까지 닿다라는 것까지 그 추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타들은 이 핵융합 실험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VR 기술을 접목해서 좀 더 우위에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핵융합은 아직은 뭐 몇 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이게 1, 2년하고 아니라 몇십 년 후에는 우리의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냥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제조 메타버스 플랫폼 플렉싱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발표를 할 텐데요. 지금 처음 저희가 제작한 가상 공장의 내용을 영상으로 좀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상 공장에 저렇게 알람을 울려줄 수 있고 가상 공장에서 제어를 했을 때 현장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가상 공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UBC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작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 인더스트리의 예비 유니콘 1000개를 뽑아서 국가대표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디지털 트윈 부분에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인데요. 이게 제조 또는 공장 쪽 얘기다 보니까 많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 가상세계가 있죠. 가상세계는 이제 앞에서 많은 연사분들이 발표해 주셨다시피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서 있는 것들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저희들이 담당하는 분야는 기계, 로봇, 계측기, 센서, 특히 기계 로봇이 되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기계 로봇들을 어떻게 가상 공간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문제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저희는 원래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디지털 트윈이란 중요한 기술로 몇 년 전부터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메타버스가 뜨면서 조금 밀린 감은 있지만 메타버스 특히 인더스트리 그중에 제조 쪽에서의 메타버스의 미래는 얼마나 현실의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가, 현실에 얻을 만큼 파급을 줄 수 있는 메타버스인가에 따라서 그 시장의 크기나 파급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연결된 메타버스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 트윈 10분만 제품 소개를 하라 그래서 좀 짧게 준비를 해왔는데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엑셀 협업 이렇게 연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 뭐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만 사실 디지털 트윈이 완벽하게 된 공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네,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기계가 연결돼서 3D까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완벽하게 된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본다면 지금 국내에 한 군데도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났듯이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메타 팩토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현실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공장에 로봇, 뭐 설비, 계기, 센서들이 쭉 있는 공장이고 오른쪽이 이제 가상 공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의 문제는 저 노란색 점만큼 많은 부분들의 어떤 기계 로봇의 데이터를 가상 세계와 동기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트윈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사람들까지 트윈이 되면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빨리 보급이 되지 않을까요? 왜 아직 없을까요? 일단 3D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D까지만 해도 디지털 트윈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기계와 로봇 센서를 연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기계와 로봇을 만드는 메이커들은 뭐 수천 개가 넘을 거고요. 그들이 쓰는 프로토콜, 기계와 통신하기 위한 언어가 굉장히 유명한 언어만 한 50여 가지, 사람들 언어 많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또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사설 프로토콜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가 넘을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트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디지털 트윈이 많이 보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언어를 다, 프로토콜을 다 통합시킨다는 게 결국은 프로토콜을 파싱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서 파싱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 한 대 한 대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붙어서 파싱을 할 때 그 비용, 시간. 그래서 제조기업들이 디지털 트윈을 가는 첫 번째 장애물은 비용입니다. 비용.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OPC UA라는 국제 표준 기술을 상용화해서 이 비용 부분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고요. 국제 표준 기술이 좀 낯설실 텐데 그 이동통신의 그 국제 표준 기술 이름이 LTE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뭐 5G라는 이름도 쓰는데 이게 국제 표준 기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기계 로봇을 연결하는 국제 표준 기술의 이름은 OPC U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계 로봇들은 OPC UA를 탑재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만 연결만 시켜주면 서로 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많은 제조사의 어떤 언어들을 저희가 OPC UA로 자동으로 트랜슬레이터해서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UBC 앞쪽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좀 보편화하는데 저희들이 좀 기업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스로 이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이지 않고도 기계 한두 개라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D 형태로 공급을 하였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장치를 연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대시보드를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 모델링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자 정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떨어뜨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 HMI처럼 해서 실제 이 HMI라는 것들은 제조사의 어떤 큰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웹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2D도 가상세계죠. 2D에서 현실 세계 기계를 제어하는 부분. 또는 3D로 여기에서 HMI를 움직인다 그러면 가상 공장에서 현실을 움직이는 피드백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군으로 이제 메타버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부분은 아니지만 앞에서 이제 영상에서 좀 보셨다시피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디지털 트윈, 저 기계와 로봇 설비들을 어떻게 데이터 트윈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통일할 것인가 하는 디지털 트윈 부분이 있고요. 밑에 부분에 이제 휴먼 트윈, 이 가상 디지털 트윈된 공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트윈돼 들어와서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템 트윈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저 지금 MES 프로그램, ERP, MES, CPS 이런 기관계 시스템들이 가상 세계에 트윈되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트윈된 가상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충분히 제조업의 일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과 휴먼 트윈까지 끝났고 이제 시스템 트윈은 일부 웹 어플리케이션까지는 트윈이 되지만 나머지 CS 프로그램들하고 여러 가지들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의 그 가상 공간이 만들어져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메타버스 월드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외 공장이든 지방 공장이든 어느 공장이든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스에 가시면 이제 메타팩토리 시연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3D로 정확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트윈돼서 가상 공장에서 저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지금 저 뭐 부산 공장에 기계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밑에는 이제 시스템 트윈이 된 것들이고 또 가상 공장에 들어오면 서로 음성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업무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교육 회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현실 세계로 피드백을 주는 부분. 가상 공장 내에서 어떤 컨트롤 패널들을 조작을 했을 때 인증이 통과된다면 실제 공장의 기계 로봇에 그것이 이제 피드백되는 것들까지 해서 가상 공장의 메타버스 현장 제어까지가 저희 메타팩토리의 구성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휴먼 트윈 부분에서 사람들이 트윈돼서 하는 협업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팩토리 그리고 XR 협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또는 인더스트리 쪽에서 협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포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트윈돼서 하는 협업에는 회의, 교육, 유지보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포털을 통해서 어떤 회의룸을 만듭니다. 회의룸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XR 컨텐츠, 뭐 VR 컨텐츠, 뭐 AR 컨텐츠를 선택해서 회의들을 진행을 하고 그 회의가 녹화되고 뭐 하는 형태의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XR, AR을 통한 협업들입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이제 저희 방으로 불러들여서 이 기계 부분에 대한 어떤 음성과 메모, 초킹 또는 이렇게 문서, 다큐멘트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실제 유지 보수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 공장이나 지방 공장의 공간의 어떤 제약을 없앨 수 있는 협업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트윈부터 올라오는 트윈이 좀 힘들고 사실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많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 컨텐츠 홀로렌즈 2를 써서 만들어진 컨텐츠고요. 저 지금 기계를 조립하고 뭐 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지를 혼자서 AR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원격지에서 다른 사람이 붙어서 같이 음성 통신을 하면서 컨텐츠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포털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VR, AR 컨텐츠들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이제 VR 컨텐츠죠. 저 VR 컨텐츠를 가지고 조립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저 컨텐츠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들어와서도 어떤 회의를 만들 때 저 컨텐츠를 가지고 회의를 만들어내면 이제 VR 회의가 될 것이고 VR 회의 안에서 저 컨텐츠를 어떻게 움직이면서 살펴보면서 회의를 할 것이고요. AR 컨텐츠를 가지고 회의를 열어버리면 이런 식의 어떤 AR 상태에서 또 상대방과 붙어서 AR 상태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트윈, 시스템 트윈, 휴먼 트윈에 대해서 세 가지 제품군들을 준비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제조 분야에서는 사실은 휴먼 트윈보다는
디지털 트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모이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산업에 적용될 때는 무조건 디지털 트윈이 꼭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된 메타버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이 메타버스를 포함하는지 또는 메타버스가 디지털 트윈을 포함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디지털 트윈에 휴머니 트윈 되면 이제 메타버스다 이렇게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UBC에서 이 세 가지 트윈에 대해서 제품을 준비하고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 지금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전시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주신 나이파 쪽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경기도하고 서울권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나 이런 상설 부스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뭐 이쪽에 홍보를 할 때 상암동에 저희 상설 전용 부스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체험하시라고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저희 빅피처스는 건설기계 조정 교육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 중에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사실 저런 장비들을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이런 장비들을 저희는 건설기계라고 하고요. 사실 건설의 기초인 토공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건설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계를 운전하려면 운전기능사라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교육을 가리키는 전국에 한 1000개가 약간 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연간 한 18만 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사실 2021년도에는 19만 명까지 올라간 걸로 통계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습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대부분은 위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한 장비에 여러 명이 붙어서 장비를 나눠서 실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선진국이나 아니면 그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교육 형태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한 300시간의 이수 교육을 하시면 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3000시간에서 6000시간 동안 좀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실습 교육들은 사실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국내에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이런 실습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한 대당 대략 600제곱미터의 실외 실습장을 확보해야지만 하는 인허가 규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 대부분이 다 초급 운영자이기 때문에 장비의 생명 주기가 너무나 짧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메인터너스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그다음 이 건설기계라는 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사망사고로 연계되는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차나 비탈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너무 이런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론 교육으로다가 99%가 이론 교육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런 실습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룹 실습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장비 한 대당 25명 정도가 붙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분 정도의 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당연히 부족한 실습은 직무교육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또 연계돼서 사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OECD 중에 3번째로 가장 많이 안전사고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통 연간 실비용으로 1조 4천억이 직접비로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체제로 예전부터는 이제 시뮬레이터라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있었어요.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 좀 안전하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중화가 될 수 없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조 원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가장 최적으로 온 게 대략 한 1억 정도에서 베이스를 찾을 수 있고요. 위에 보이는 사진들은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사이까지 네, 그 인스톨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당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좋은 솔루션을 좀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세 가지, 대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핵심을 가지고서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시뮬레이터들이 하드웨어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찍어서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좀 잡았습니다. 하드웨어가 좀 그 포커스가 맞춰지면 사실 단일 대응성밖에 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보자. 그리고 좀 기능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저희는 이제 가상환경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로 넘어갔고요. 옆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1년 개발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베드하고 실험할 때 저희가 진행했던 사진인데, 사실 뭐 건설 기계를 배우자 하면 사실 학원에 가서 중장비를 교육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계신데, 저희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공부하다 말고 책상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으로 도입하는 포인트를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현실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이 플랫폼 하나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저희가 그 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장비로만 교육하라는 어떤 그 교육부의 규정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사업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상 실습 장비를 교재로 좀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현재는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수익 구조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하드웨어를 납품하게 되면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에는 재수익 창출 구조가 안 되거든요. 메인터넌스 밖에는 다른 구조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는 다각화시키는 방법으로다가 좀 가보자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저희 시스템, 솔루션이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멀티 형태로 해서 실내에서 여러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을 했고, 통제실에서 시뮬레이터도 관리하고 학생들의 기록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저희 웹서버에서 돌려서 분석기를 돌려서 그 부분을 바로 클라이언트 학생들이 다시 재활용해서 학습에 복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위쪽이 현재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시뮬레이터고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도 라인업을 좀 여러 개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션 베이스 형태로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분류로 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산업 현장에 사용하는 어떠한 커리큘럼이기보다는 약간 NCS라는 학습 모드를 베이스로 해서 좀 표준화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NCS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는 처음에는 부분 동작부터 시작해서 연습하고 평가하는 구간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 학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교육 방식이 교관에서부터 내려오는 단일 방식이거든요.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희는 이 학습 관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서 이제 상위 평균의 5% 안에 있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에버리지해서 그거를 다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 말고도 학생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좀 바꿔보자는 취지도 들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이고 사실은 가상현실을 적극 도입하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사실 저희가 처음 할 때는 메타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매칭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건설기계 27종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어텐치버트나 아니면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개발해 놓은 이제 작업 도움 도구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런칭을 해서 이제 VR CMS에 들어오면 적어도 건설기계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편리하게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받아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무인 원격 제어라는 부분을 좀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해양연 쪽에 그 수중 해양 원격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일부 참여를 해서 그 기술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법인 전환을 하고 현재는 12명의 팀원으로 이제 건설기계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에 위치해 있고요. 네, 앞으로도 그 대전을 넘어서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저희가 1세대 이런 가상현실을 적용한 건설기계 분야에 1세대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단기간 안에 좀 이름 날릴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카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긴 시간 동안 또 발표 들으시느라고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두 가지 콘텐츠를 엑셀 쇼룸에 입주를 했고요.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나이파 그 입주 사업을 통해서 그 연구개발센터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콘텐츠가 모든 이업과 세상 밖으로라는 콘텐츠인데 둘 다 이제 그 출실감 그 영상 콘텐츠 기반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죠. 주로 이제 장애인 그 사회성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가상현실 네트워크 가상현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장애인들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그 지표들이 있어요. 그 논문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연구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연구된 결과물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표를 설정을 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을 했을 때 사회성이 증진이 되는가, 그리고 증진이 되면 얼만큼, 그리고 얼마나 이용을 해야 증진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시흥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저희 플랫폼을 지금 현재 POC를 하고 있고 이제 곧 구매를 할 계획에 있으며 전국에 이제 확대 서비스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타겟층이 너무 명확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제 니즈 파악도 생각보다 다른 범용성 있는 어떤 그 도구들보다는 니즈 파악도 좀 편한 편이고요. 예, 비교적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기능은 가차없이 내쳐지고요. 필요하다는 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1순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 타겟은 신체 장애나 뭐 정신 장애, 뭐 특수 시설 뭐 이런 쪽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정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중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증이 없어요. 정신 장애다 하면 무조건 중증으로 분류가 되고 중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솔루션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좀 독특하신 게 그 중증도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보조 인원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우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어디 좀 불편한 데는 없는지 뭔가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런 분들께서 좀 케어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도 이 플랫폼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모든 이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이업의 모든 이는 모든 일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장애인분들과 시니어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VR 메타버스 기반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업 프로그램의 목적은 베리어 프리 사회성 증진에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는 장벽 없는 설계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물리적, 심리적 벽을 없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이업을 통해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모든 이업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모든 이업을 통해 이용자분들은 강연을 들을 수 있고 힐링을 느낄 수 있으며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피칭 프레젠테이션 콘텐츠 및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성, 신뢰성, 자주성, 협동성, 지도성 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국내 및 해외 총 17종의 풍경을 360도 감상할 수 있는 VR 힐링 투어 실감 콘텐츠 체험을 통해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함께 풍경을 감상하는 힐링을 느끼며 자기 실현성, 심리적 안정성, 자발성, 자의식성 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단체 협동 및 개인별 협업의 실감형 멀티플레이 게임을 통해 놀이를 즐기면서 자기 노출, 친밀감, 협력 행동, 자기주장 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분들은 유저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기능 실행 관리를 원격으로 할 수 있고, 백엔드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회원 등록, 탈퇴, 정보 수정과 같은 관리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유저 로그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사용 시간, 이용 메뉴 등을 기록하고 조회하면서 모든 이업 이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분들은 모든 이업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방문해 VR 장비를 착용한 후 로그인을 하면 앞서 설명드린 모든 이업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 후에는 관리자를 통해서 체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분들은 먼저 통합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을 통해 모든 이업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이용자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이업 콘텐츠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이후에 이용자분들이 체험하는 모습을 태블릿 등의 기기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체험이 끝나면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 결과 리포트를 확인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 저희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장애인 사회성 증진 프로젝트고, 하나는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약자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암센터에 계신 환자분들,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힐링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미니 서버를 태블릿 PC에 구현을 해가지고 옆에 이제 도와주시는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뭐 암센터나 뭐 이렇게 노약자분들 옆에서 이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그 태블릿 PC 서버를 가지고 CMS로 제어를 합니다. 콘텐츠를 제어를 해서 이제 360도나 180도 영상을 재생도 해주고, 그다음에 옆에서 좀 보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분들은 뭐 코로나 환경이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나갈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조금 마스크를 쓰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걸리면은 치명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 콘텐츠들을 저희가 서비스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암센터에 저희가 실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반응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비스 제품군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지자체 예산이랑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살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노인정이나 뭐 노인회나 뭐 이런 이제 그 지자체 예산을 조금 소비하실 수 있는 그런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서 지자체 예산과 엮여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영상도 있는데요. 이건 제 짧은 영상입니다. 거의 30개 넘게 저희가 콘텐츠를 현지에 가서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들을 다 이제 CMS 환경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CMS 구축 비용보다는 콘텐츠 촬영 장비랑 콘텐츠 개발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네, 좋아하세요, 되게. 아이, 웃을 수 있어서 좋다. 나와 저 물을까봐 안 올라왔어. 사랑해. 늘 감사하고. 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이제 힐링을 좀 시켜드릴 수 있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암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4기 암 환자 뭐 이렇게 이제 오시기 때문에 좀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거죠, 남은 이제 시간 동안. 네, 그런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는 총 2가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저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VR 콘텐츠들 만들고 있으니까 관련된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요청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듀코젠의 대표 박정호입니다. 메타버스 맛집 모두의 미래학교 레키드라는 제품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VR 인력 유니티 공윤 교육센터 운영 및 에듀테크 관련된 제품을 중점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정도 그 교육 쪽 분야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회사 정체성이 쉽게 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반의 그 한국 덴마크 에듀테크 VR 기업으로서 이제 스타트를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작은지만 굉장히 저희로서 좀 의미 있는 이제 실적이 있었는데 스마트 시티 에듀테크 실증 국가 단위의 해카톤에서 교육용 메타버스로 이제 운 좋게 대상을 받는 일이 있었고, 이어서 이제 그 교육부 산하 교사들을 연수하는 연수 트레이닝용 메타버스도 저희가 현재 실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저희가 이제 여기 입주해서 지원을 받은 영상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되게 이 부분에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봐주시면 회사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 나오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과학 실험실, 훈련, 트레이닝 실험실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변하지 않는 이제 핵심 가치입니다. 랩키드라는 그 네이밍을 붙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설치형 이런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4년 정도 꾸준히 개발을 했고, 저희가 지금 한 100여 종의 교육용 과학 실험이라든지 특히 이제 직업 체험, 학생들 대상의 진로 체험용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PC 버전과 이제 HMD 버전을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해서 우리 고객 입장에서 용도에 맞는 선택을 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평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 필요한 컨텐츠 체험을 넘어서 결국 교육 쪽에서는 이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연동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제로 제품 개발을 계속 해왔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화성 테라포밍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미래에 있을 직업 12종을 체험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저들은 미래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위험에 빠진 나의 동료의 외과, 내과 수술을 한다든지 탐사선, 화성 탐사선을 직접 패스파인더라든지 오퍼튜니티와 같은 것들을 직접 원격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제가 게임이나 만화 같은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는 교육보다는 아이들 입장에서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적용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신전심이라고 이걸 쓰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초중 대상으로 이제 개발이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기반으로 개발이 최초에 됐었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요거 영상 한번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콘텐츠들이 그 아이들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게임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설계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이 시즌 3를 발판으로 시즌 4 이제 올해 시즌 5까지 이제 오픈 예정인데 우리 1층 우리 그 체험관에서 이제 그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즌 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바이오, 스마트 홈이라는 4가지 지정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 지정 테마 16가지의 싱글 또 멀티플레이를 제공을 하고 앞서 그 우리 어떤 저희 컨텐츠 역시 이쪽은 이제 미래 직업을 미래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명확하게 교수 설계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CS 기반 그리고 이제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오픈이 될 시즌 5 같은 경우는 그 둠스데이 인턴십 편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된 스마트 메디컬을 집중 테마로 해서 약 12가지 직업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누적된 IP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 게임 뭐 마법사 전사처럼 각 캐릭터들은 특정한 직업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그 역할 롤플레잉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3, 4, 5 저희가 개발을 한 이 패키지들은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 제품군과 관련해서는 계속 미드처럼 그 시즌제 형식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세계관을 확장하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픈이 될 스마트 메디컬 편의 주요 화면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지들입니다. 네. 이 영상 같은 건 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 쪽, 에듀테크 쪽이 이제 타겟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증명하는 거는 뭐 고객 입장에서도 필요하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현장에서 교육 효과성을 증명하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한 100여 개 학교를 통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좋은 반응이 있었던 초등학교 이제 명문 영훈 초등학교 사례를 좀 기회를 빌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가상현실을 통해 미래로 나를 데려가 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또 이제 아이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1층에서 저희가 실증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 그 교육공학, 또 이제 교육학, 예비교사, 현장교사 이렇게 과학적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실제 과학적 실정을 작년에 저희가 좀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네, 끝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주코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돼 버린 과학 실험실, 학교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가상현실을 통해서라도 제공을 하자라는 가치 이하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에듀테크 관련된 VR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oT 기반의 체감형 산업 안전 교육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루스튜디오 대표 박민우입니다. 나루스튜디오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IoT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개발을 하고요. 2014년도에 창업을 해서 BLU 관련 연동된 미아 방지 솔루션 앱, 그다음에 스마트 전자 지팡이, 그다음에 BLU 연동 광 케이블 측정 기기 앱, 그다음에 산업용 교육 시뮬레이션 VR 콘텐츠나 안전교육 콘텐츠, 그리고 최근에는 AR 기반 학습용 전자현미경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했습니다. 밑에 전시되어 있고요. 108379 이 숫자는 2020년 한 해 대명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자의 수입니다. 뉴스 잠깐 앞에 부분인데요.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재해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노동 환경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무엇이 문제인 건지 막을 수는 없는 건지 김성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이러한 뉴스들을 저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뉴스, 그다음에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계에 끼어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철판에 사고를 당한 이야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사고사로 숨진 분들, 추락사, 그리고 또 추락사, 또 특성화고 학생 등 실수 중 또 사고를 당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일 수 있는 이야기들 우린 주변에서 이런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2020년도에 산업재해 피해자 수는 일단 토탈 아까 말씀드린 10만 8,379명 정도 되고 그중에 사망자 수가 한 2,06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례들을 보면 떨어져서 추락사가 328명, 그리고 끼인 협착에 난 사고가 98명, 그리고 부딪힘이 한 72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사례들이 있는데 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있을까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정책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종류라든지 사망사의 주요 원인, 방지 대책, 준수사항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사고들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원인들 중에 일부는 회사에서 사업 채색에서 안전 관련된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하청 노동자에게만 위험 요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 효율성이나 속도를 빨리 올려서 빨리 퇴근하시려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레스 머신을 보면 동작의 원리의 기본 규칙은
이렇게 양손으로 물건을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물건을 넣고 눌러서 프레싱을 하고 물건을 꺼내고 이 안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쪽에다가 뭐 전화기라든지 책 같은 걸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빨리 한 손으로 물건 넣고 빨리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건도 이게 레이저 센서가 있는데 안전 가림막도 있고 이걸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단속 나가면 끼워놓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익숙하고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봤습니다. 많은 교육 시스템과 체계와 법령들이 있지만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인 외과, 외상, 그리고 충격적인 경험, 부상 이런 것들인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저희는 이 트라우마를 교육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사고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 사고에 의한 심적 부담감이나 부상감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트라우마 경험하면서 사고에 대한 예방적 요소가 주어지진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사고를 일부러 의도해서 발생을 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는 장면들이 약간 좀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감전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레스기에 손이 협착된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에 절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VR 장비의 VR에 대한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시청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는 장갑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IoT로 연동되는 VR 장갑을 개발을 했고 그 장갑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몸에다가 그런 신호를 장갑에서 그런 신호를 발생을 시켜줍니다. 저희는 그 이름을 피버라고 붙였고요. IoT 기반의 체감형 산업안전 교육 콘텐츠와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어 있고 10개의 모터와 10개 히터 그리고 USB-A 타입으로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물론 밑에 전시되어 있는 건 이렇게 멋있는 장갑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차까지 개발해 놨지만 디자인 개선이랑 성능 개선이라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물론 기능은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간단하게 그 프레스에 협착된 부분, 그 다음에 감전, 또 하나가 벨트에 대한 그 타이밍 벨트에 대한 협착 이 세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레스 작업하는 공정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두 개를 눌러야 되는데 일단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뭐 레이저 센서를 제공한 상태라고 칩니다. 벨트 텐션을 체크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감전이죠. 네, 뭐 이렇게 보시기에도 시청각적으로 불편하시지만 여기에 충격이 더해지는 장갑을 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햅틱 장갑은 저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햅틱이란 단어라기보단 충격이라는 단어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촉각을 느껴지는 그런 섬세함보단 강한 충격과 열을 줘서 정말 고통스러움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총 저희는 프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락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포크리프트, 그러니까 지게차 후진 전진에 대한 충격 사고, 그다음에 운전 시 부주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총 12개 콘텐츠를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버라는 콘텐츠와 그다음에 장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산업안전의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캔스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대길입니다. 저는 이스케이프 VR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상현실은 이제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이제 인기 있는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MZ 세대의 재미를 이제
추가하자 아모레 캐스픽에서 인스타 방탈출 이벤트를 진행했었고요. 영주시에서는 MZ를 위한 웹툰 방탈출 테마파크를 개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펀 이벤트로 MZ 영역의 엄지 공략이라는 이런 방탈출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기가 꽤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MZ세대를 위한 놀이 문화로 방탈출이 여전히 인기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방탈출 장르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방탈출 장르가 게임 회사의 높은 성장률을 확인 가능하였고 다수의 방탈출 형태의 게임이 사용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했던 컨텐츠는 이스케이프룸 VR입니다. 이걸 저희는 이제 VR 온라인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탈출 멀티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고 저희는 오큘러스 퀘스트 플랫폼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VR, 네트워크,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를 연결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경쟁 업체로는 로블록스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VR에서 돌아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 로블록스는 PC, 모바일 쪽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저희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목표는 2022년까지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2023년, 2024년, 2025년 통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2024년까지 신규 컨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크게 1기, 2기 메타버스에 대해서 목표를 나눴습니다. 1기는 온라인, 2기는 메타버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기술 진화를 통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카테고리는 방탈출 게임이고 VR,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스팀 등에서 돌아갈 수 있는 멀티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얼 방탈출보다 더 리얼한 VR 방탈출 어드벤처 게임, 그리고 직접 사물을 조작하여 이동할 수 있는 탈출을 위한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방탈출 VR IP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VR IP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방탈출 게임들의 확장하는 버전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탈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컨텐츠는 멀티플레이, 온라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실시간 온라인 게임, 그리고 랭킹, 커스텀 룸, 그리고 협력 탈출이라는 4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게임을 가지고 여러 명이 경쟁을 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UCC 제작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룸 에디터,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룸을 제작할 수 있는 에디터를 제공하고 이 룸에서 룸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 아바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한 방에서 유저들이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게임 로비를 통해서 유저가 어떤 게임을 할 건지 같이 로비상에서 선택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제작되었던 제이콥, 덜스룸, 그다음에 시크릿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IP를 확장하여 온라인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싱글 플레이를 저희가 이제 유저에게 싱글 멀티플레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탈출을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멀티, 온라인 2명 이상이 서로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챌린지룸과 도전과제 탈출 포인트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들이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챌린지룸에는 무한 랭킹 대전, 그래서 계속 얼마나 많은 방을 탈출할 수 있느냐라는 무한 랭킹 대전, 그리고 탈출 포인트, 도전 과제의 탈출 포인트 및 트로피, 도전 과제를 이용해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같이 유저들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그 스토어의 예상은 저희가 비교적 비슷한 게임인 것들을 예상해서 약 18억, 원래 18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이제 플로우는 아바타 선택하고 싱글 플레이, 멀티 플레이를 진행해서 현재 탈출하는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이 무대가 저는 이제 저희가 어떤 걸 개발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건 줄 알고 저희가 조금 다른 내용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올해 10월까지 컨텐츠를 제작해서 1차적인 멀티플레이 버전을 제작해서 성공적인 오큘러스와 스팀에 런칭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익스트리플의 노진송 대표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2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VR이라는 사이클, AR, VR 이런 사이클부터 시작해 이게 2번 돌아가는 걸 봤고, 사실 메타버스가 제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2003년도쯤에 한번 해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잠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쑥 들어갔다가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많이 발전했다. 산업 규모도 그렇고 여러 또 응용 분야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보다는 엄청 커지고 있고, 이제는 그때처럼 이제 반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대세를 꽂는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는 기존 산업과 ICT 메타버스 기술을 융합해서 산업 현장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AR, VR 이런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 이제 다양한 이제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1998년도에 이제 가상현실을 접목하고 그다음에 증강현실을 이제 접하면서 사실 어디다가 이제 이걸 접목을 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뭔가 사람한테 조금 더 가치 있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조업에 처음부터 적용을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결국은 뭐 아까 산업 안전사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디지털 트윈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 제조업에서는 그런 도메인 날리지 그리고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사람입니다. 아까 조정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트윈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제어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런 사고나 여러 가지 사람이 일으키는 휴먼 에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아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기술이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은 가상 공간과 그러니까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공존하는 하는 형태의 서비스, 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해서 이제 사람이 뭔가 이제 휴먼 에러를 안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ICT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 현장에 산업용 메타버스 솔루션이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천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해서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는 창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지사하고 경기도지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수는 한 89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또 창원에 있다 보니까 또 기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창원이 이제 기계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AR, VR 이런 쪽으로 시작했지만 또 조종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의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이제 또 VR로 이제 들어오신 케이스가 되고 저희는 최근에 오히려 VR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지금 접목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그 저희 핵심 가치를 가지고 2029년이 저희가 2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한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기반의 IT 융합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파트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홀라이트사의 이제 파트너로 지금 한국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 그리고 피지컬 월드를 가상으로 만들고 가상과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이것들이 확장현실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형태의 서비스들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복합하는 결합하는 공간에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확장현실 메타버스 플랫폼이 메타뷰라는 이제 브랜드로 지금 저희가 상용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양한 이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는 플랫폼화하는 이제 일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저희가 죄송합니다. 메타뷰 아이세이프티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산업안전사고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지금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14년도부터 이런 이제 산업안전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메타뷰 아이세이프티라는 제품으로 지금 출시를 해서 그 포스코에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협업이라는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 소개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출장이나 이런 것들 못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엔지니어링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빠르게 이동 없이도 원격에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조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실제 필요한 AR 콘텐츠나 VR 콘텐츠 이런 것들도 만들 때도 역시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상 이런 것들 다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집중해서 3개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뷰 리모트 같은 경우는 이게 스킵할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로 이제 출장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면 그럴 필요 없이 본격지에서 이제 있는 문제를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확인을 하고 빠르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트럭 롤도 감소를 시켜줄 수 있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요. 어떤 게 문제시죠? 그리고 근로자들이 보다 편하게 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좀 시간 관계상 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VGIS라고 하는 지하 시설물을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이제 도시, 그러니까 시설에는 뭐 도로 곳곳이나 아래 쪽에 이제 이런 지하 시설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 굴착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 이제 여러 이제 사고가 실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배관들이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어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실제 기울기가 실제 요거는 이제 통영시에서 저희가 실제 촬영한 영상들이고요. 실제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들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뭐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했던 부분들이고요. 업무 효율이나 이런 다양한 활용성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혼자서 개발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전문 기업이 이제 뭐 이런 그 공간 정보 기반의 이제 회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또 아까 소개드렸던 원격 협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전문가와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해서 했고, 한국 지형이 이제 아무래도 경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 관계상 깊게는 설명 못 해드리지만, 이게 실제 AR을 현실에다 적용시키면은 시각 오차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각 오차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부분도 저희가 그 해결을 해서 적용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뷰 비전 피킹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조 공정이나 이런 또 물류 공정 이런 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내가 피킹 물건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조립을 해야 된다면은 부품을 가져와야 되거나 아니면 물건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실수를 예방해주는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생산성이나 비용 시간 절감 그리고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러한 MES나 ERP 이런 그 레거시 시스템하고 다 연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실제 내가 피킹해야 될 부품이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져가야 될 이제 개수 이런 것들도 알려주기도 하면서 실제 이제 뭐 그 실제 부품의 취급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게 그 제조 현장에서 사람의 피킹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물리적인 버튼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가상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테스트하는 장면이고요. 실제 동영상이 맨 마지막 이제 페이지입니다. 네. 이렇게 인식을 이제 그 공간하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그 가상을 이제 정합을 해주기 위해서 인식을 해주고, 저런 식으로 물건이 있는 위치를 가는 길을 또 알려줍니다. 길을 또 알려주고, 그러면 갔을 때 내가 지금 피킹을 해야 되는 물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맨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 글라스를 끼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부품을 피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위치를 이제 알려주고 숫자, 개수는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조립도 마찬가지 이제 그 조립 매뉴얼 가이드가 나와서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존에 도면만 보고 하다 보니까 2D 도면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매뉴얼도 이제 그 가상 공간에다가 여러 개 띄워놓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PC 조립 테이블 앞에 있는 PC 그
형태의 이제 물리적인 그런 하드웨어도 이제 걷어내고 이제 그 대체를 하면서 이제 비용도 줄이면서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